안녕하세요. 즐거운 문학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고지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선생님이 어제 두 번째 강의를 올렸어야 되는데 기술적인 문제로 올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많이들 기다렸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 두 개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마지막 강의는 아마 주말에 토요일쯤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다음 주까지 강의 내용이니까 그렇게 진행된다는 것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고지 2, 원고지 3 강의는 교과서 본문 내용은 설명할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 시간 되게 중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이제 연극으로 구현하는가 하는 문제와 뒤에 학습 활동 이런 것들을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본문을 볼까요? 256쪽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상 선생님이 이제 요 마우스 포인트를 갖다 대고 있지만 화면이 글씨가 좀 작아 보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과서를 보면서 선생님이 어느 위치를 하고 있는가 선생님이 쭉 읽을 거니까 그 내용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자, 원고지 지난 시간에 작품 줄거리 확인했고 작품 해제도 확인했죠, 그렇죠? 자, 등장인물은 중년 교수, 본직 번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인데 원래 그 원래 일은 번역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일이 번역이라는 건 뭐냐면 돈 버는 일이 주로 번역을 통해서 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처, 장남, 장녀, 감독관, 천사 이렇게 나오는데 뒤 학습 활동에서 다시 선생님이 언급하겠지만 이 등장인물들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 교수, 처, 장남, 장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어떤 고유명사를 쓰지 않고 이런 일반 명사를 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대인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작품이다 보니까 어떤 특정 사람이 아니라 그냥 교수, 그냥 그냥 장남, 장녀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이 개성 없이 자신만의 어떤 그런 특성 이런 거 없이 그냥 교수로 누군가의 뭐 아빠로 그냥 아내로 아들로 딸로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등장인물을 설정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감독관과 천사는 이제 교수의 내면에 있던 어떤 그런 약간 판타지적인 비현실적인 어떤 존재들인 거죠. 자, 앞부분의 줄거리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막이 오르면 장녀가 등장하여 관객들에게 가족을 소개하고 장남이 등장하여 자신을 소개한다. 자, 요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 맨 처음 부분부터 이 원고지가 기존의 어떤 사실주의적 연극이나 전통적인 연극과는 완전히 다른 실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원래 연극에서 무대와 관객은 이제 암묵적으로 이제 동일하고 있는 거죠. 서로 다른 공간이에요. 마치 우리가 TV를 보는 것처럼 무대 위는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그 연기를 하는 사람들은 관객이 있다는 걸 의식하지 않고 연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대와 관객 사이에는 암묵적인 벽이 존재하는 거예요. 소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맨 처음부터 그 벽을 깨고 있어요. 뭐냐면 등장인물이 나와서 관객들한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장인물 즉 장녀와 장남이 해설자의 역할도 같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관객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아주 실험적인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에는 뭐 이게 대단히 실험적인 일이 아니지만 1960년도만 해도 아주 획기적인 그런 시도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어 원고지를 붙여 만든 양복을 입고 허리에 쇠사슬을 두른 교수가 나와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것도 특이하죠. 양복 디자인이 원고지를 붙여 만든 디자인이고 허리에 쇠사슬을 두르고 있어요. 이런 모습은 어떤 사실적인 모습, 현실적인 모습은 아니겠죠. 약간 뭔가 과장되고 풍자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그 앞쪽에 사파를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교수를 잘 그려놨는데 옷이 뭐야? 원고지 모양이죠, 그렇죠? 지금 발 밑에 원고지가 쌓여 있는데 요 원고지 옛날 200자 원고지 모양입니다. 여러분은 요 원고지를 잘 안 쓸 텐데 옛날에는 원고지는 이 디자인 하나였어요.
요 원고지 모양의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허리에는 쇠사슬을 차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매여 있는 모습이라는 걸 딱 누가 봐도 알 수 있죠. 그다음에 이 원고지 디자인, 틀에 박힌 딱 규칙적인 아주 형식에 딱 얽매여 있는 이런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다는 것을 누가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천은 교수에게 번역기를 재촉하고 교수는 이성이 마비된 듯 혼란스러워한다. 자, 이게 앞부분의 줄거리입니다. 사실은 앞부분을 좀 더 설명하고 싶고 하지만 앞부분에는 이제 교과서에 싣기에 좀 부적절한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교수의 첫 대사입니다. 신문을 혼자 읽는다. 자, 이 신문 내용을 잘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죠? 자, 참 비가 많이 왔군. 비가 많이 왔다. 지금 비가 지금 많이 오고 있죠. 장마라서 이게 1960년대랑 2000년대가 이게 서로 소통이 되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강원도 쪽에 눈이 굉장한 모양인데, 그러니까 이게 비가 오고 강원도에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신문에 실리는 어떤 일상적인 그런 내용들이죠. 그렇죠? 또 살인이야. 뭐 살인 사건도 매번 일어나네요. 자, 근데 그 다음이 특이하죠. 이번엔 2살 난 애가 자기 아비를 죽였대. 뭐 이상하죠. 2살 난 애가 자기 아비를 죽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도 황당하죠. 참 지프차가 동대문을 들이받아 동대문이 완전히 무너졌군. 지프차는 도망가 버리고. 이것도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읽는 신문 안에 뭐 우리가 흔히 보는 날씨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제 사건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 뭐 말도 안 되는 이제 이 그 희곡이 부조리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주 비현실적인 사실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부조리한 현실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2살 난 애가 자기 아비를 죽이는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없을까요? 근데 선생님이 작년엔가 뭐 기사에서 그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작년인지 올해인지 비교적 최근이었어요. 무슨 미국에선가 애가 뭐 집에 있는 총으로 뭐 엄마인가 아빠를 죽인 이야기를 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프차가 동대문을 들이받다 동대문이 완전히 무너진 건 말도 안 되고, 그리고 동대문이 완전히 무너질 정도로 들이받았는데 지프차는 그냥 도망가렸다는 건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지만 사실 여러분, 몇 년 전에 남대문을 불태운 어떤 이상한 할아버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조리극이 왜 부조리가 쓰냐면 이 현대인들의 현실을 비판하기 위한 건데, 놀랍게도 그런 말도 안 되는 부조리한 내용들이 현실이 일어납니다. 또 왜냐하면 현실이 부조리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이 아이러니한,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또 말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오가는 그런 그 어떤 미학을 보여주는 것이 이 부조리극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자, 이것 봐. 내 개성을 잃은 노동자라는 번역품이 착취사에서 다시 나왔어. 이건 좀 너무 노골적이죠. 그렇죠? 책 이름이 개성을 잃은 노동자래요. 그렇죠? 이건 아마 원고지의 주제와 직접적으로 닿는 얘기겠죠. 왜 교수, 장남, 장녀라 그랬어요? 현대인들이 어떻게 개성을 잃었어. 어떤 자신만의 어떤 이런 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유행을 쫓고 단순하게 돈을 쫓고 뭐 이런 모습. 그렇죠? 뭐 자기만의 철학 이런 거 없고 그냥 세상 움직인 대로 따라다니는 그런 개성을 잃은 모습, 이런 것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쓴 건데, 교수의 대표 번역작 제목이 아예 노골적으로 개성을 잃은 노동자네요. 요거는 사실은 이렇게 한 데는 또 이유가 있는데, 이 희곡이 소설 이런 것들과 다른 그 특성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소설이나 이런 거는 좀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문구들을 쓸 수 있어요. 독자가 읽고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이런 상징 체계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연극은 그게 아니죠. 앞에서 대사를 딱 한 번 들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사가 함축적이거나 이런 대사를 잘 쓰기 힘들고 아주 직선적이고 아주 어떻게 보면 즉각적인 이런 대사들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되게 함축적인 제목을 누가
이 교수라는 배우가 교수 역을 맡은 배우가 이거를 딱 이 대사를 뱉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다음부터는 기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단순하고 아주 직접적인 그런 대사들을 쓰는 것이 희곡 대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번역품이 착취사에서 나왔대요. 출판사 이름도 아주 좀 노골적이죠. 물론 얘는 상징적이긴 하지만 대놓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게 이 출판사는 이 교수 같은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돈을 버는구나 라고 단박에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요런 식의 표현을 쓴다는 거죠. 자, 이 씨가 또 당선됐군. 이게 이제 이근삼 또 희곡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되게 현실 정치나 현실에 있는 내용들을 노골적으로 비판합니다. 이때 당시 1960년대 이 씨 또 당선된 이 씨는 누굴까요? 여러분 알겠죠? 그렇죠? 자, 신경통에 드는 한약이 새로 나왔는데 이건 뭐 그냥 일상적인 그 기사죠. 그렇죠? 끔찍해라.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또 매 맞았군. 이것도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매 맞는다. 이 아내한테 매 맞는 남편들이 많다는데 이것도 당시 1960년대에 그 사회상에서 볼 때는 좀 부조리한 그런 기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또 묘하게 요 구절은 그런 것도 있어요. 이 원고지라는 작품이 약간 그 전통적인 어떤 가족의 붕괴 이런 것들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 맞는 남편 뭐 이런 것도 전통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가족이나 가정이 갖고 있는 이미지와는 많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교수가 신문 읽는 장면은 아주 부조리한 그런 내용들, 비정상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조리한 현대 사회의 모습을 노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문을 보면 처가 신문지를 한 장 다시 접는다. 날짜를 보더니 당신도 참 그건 옛날 신문이에요. 오늘 것은 여기 있었는데. 그랬더니 교수가 보던 신문 날짜를 읽고 오라 3년 전 신문을 읽고 있었군. 와우. 3년 전 신문, 옛날 신문을 읽고 있었던 거죠. 자, 오늘 신문 이리 주시오 하고 오늘 신문을 받아가지고 다시 읽는다. 참 비가 많이 왔군. 강원도 쪽에 눈이 굉장한 모양인데 블라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 같은 영어식 표현 쓰면 그런데 아무튼 위의 대사와 똑같은 대사를 하고 있죠. 그렇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삶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3년 전과 3년 후의 신문 기사가 똑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상이 특별한 게 없고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일상.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개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기계적인 일상에 반복되는 일상에 녹아들어 있다 보니까 개성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살짝 변형이 있죠. 재밌는 게 살짝 변형이 257쪽 맨 위에 보니까 이 개성을 잃은 노동자라는 번역품이 이번에는 악마사에서 나왔어요. 악마사. 그렇죠? 살짝 변형이 있죠. 나머지는 똑같죠. 자, 여기 왼쪽 아래 날개에 질문을 한번 볼까요? 자, 3년 전 신문기사 내용과 오늘 신문기사 내용이 같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자, 교수가 읽은 3년 전 신문의 내용은 비정상적인 사건들로 가득하다. 또한 다시 바꿔 읽은 오늘 신문도 3년 전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신문을 읽는 교수 행위는 현대인들이 처한 상황이 비정상적이며 무의미한 일상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선생님 금방 설명했죠? 자, 본문으로 다시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 257쪽의 오른쪽 날개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출판사 이름을 착취사 악마사. 되게 노골적인 그런 이름이죠. 까닭은 무엇일까? 보니까 착취사와 악마사라는 출판사 이름을 통해 이들이 노동자를 착취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상징한다. 물론 요즘에도 이런 기업들이 있긴 한데, 그렇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아주 선진 기업 문화를 가진 기업들이 많은데, 이게 1960년도니까 사실은 이제 전쟁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되게 혼란스러운 사회였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막 끝내다 보니까 다들 속된 말로 가난에 찌들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돈만 밝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 희곡에 잘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 그 기업들도 내가 기업을 세워가지고 이 사회에 기여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대부분 어떻게 이렇게 노동을 착취해서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이 더 많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처의 257쪽에 처의 반응이에요. 처의 반응. 자, 여기 처가 뭐라고 하나요? 첫 대사에서 참 세상도 무척 변했군요. 3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당신 피곤하시죠? 라고 말합니다. 처의 이 반응은 뭘까요? 지금 똑같은 거 2번 읽었는데 처는 세상도 무척 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뭘까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가 남편의 말을 제대로 안 들은 거죠. 경청하지 않은 거죠. 이랬을 가능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 보기에는. 그러니까 남편의 말을 잘 듣고 남편을 잘 이렇게 보조하고 남편에게 신경을 써주고 하면 사실 이렇게 기계적인 남편이 탄생하진 않겠죠. 근데 대충 들은 거예요. 남편 말을. 그냥 건성.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3년 지났으니까 그냥 세상이 변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똑같은 구절을 읽었는데도 잘 안 들은 거죠. 두 번째 가능성은 그런 거죠. 이게 처가 이 신문기사 내용을 듣고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워낙 부조리한 그런 내용들이고 뭐 이런저런 중구난방 얘기 있잖아요. 뭐 정치 얘기도 있고 뭐 무슨 착취 뭐 이런 구조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무지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못 배웠거나 무식하다라기보다는 세상 일에 관심 별로 없는 거예요. 뒤에 보면 알겠지만 처는 돈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하는지 잘 못 알아듣으니까 그냥 뭐 상투적으로 참 세상 변했군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남편의 말을 잘 귀담아 듣지 않았건 아니면 세상 일에 무관심하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대응이죠. 그렇죠? 자, 당신 피곤하시죠? 한 다음에 장녀가 갑자기 등장하죠. 장녀는 어디 있나요?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아주 구체적인 거는 마지막 그 시간에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무대 위에 지금 응접실과 장남 장녀의 방, 요 장남 장녀의 방은 플랫폼 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무대 안에 2개의 방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떤 거냐면 선생님이 그림으로 보여주면 좋겠는데 선생님 손이 지금 모니터에 보이나요? 네. 지금 여기 지금 2페이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 왼쪽 페이지가 하나 방이고 오른쪽 페이지가 하나의 방인 거예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요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의 어떤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실험적인 그런 구성인 거예요. 이 전통 영국에서는 어땠냐면 어떤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막이나 장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불이 딱 꺼지고 켜지면 어떤 장면이 딱 나와요. 딱 꺼지고 켜지면 다른 장면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무대 위에는 한 가지의 장면만 존재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방이 2개인 거예요. 여기 지금 처와 교수가 있고 여기 지금 장남 장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 2개를 같이 보여주기도 하고 한 번은 이쪽만 보여주기도 하고 한 번 저쪽만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무대라는 이 연극의 특성이 그 공간적인 제약이 있잖아요. 그 무대 위에서만 무대를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무대 안에 지금 2가지 장면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간적인 장면을 내 제약을 뛰어넘으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상당히 선진적인 앞서 나가는 그런 실험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둘 다 불이 켜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쪽의 목소리 같이 들리는 거예요. 물론 이 2개 방이 서로 소통하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자, 보니까 장녀가 옆방에서 화장을 하며 장남에게 나오는데 이 화장을 하며도 이제 뒤에도 또 나오지만 중요한 게 지금 장녀는 여러분 그 교과서에 있는 부분만 보면 상당히 착한 딸이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뭐 자기 꾸미기에 바빠요. 그래서 화장을 하고 있는데 아주 짙은 화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맨 첫 장면도 장녀의 모습부터 나오는데 뭐 속된 말로 노출도 심하고 아주 뭐 화장도 화려하고 그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비적인 성향을 잘 보여주는 장남 역시 선생님이 놀랐는데 이때만 해도 이때 막 장남이 우통 벗고 근육 만들고 그래요. 전 요즘 애들 보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상당히 그 외모, 외적인 것을 중요하고 돈 중요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선생님 어디 띄워놨는데, 여기. 자, 요게 이제, 선생님 아주 어렵게 구한, 이, 그, 원고지 무대 장면이에요. 원고지 무대 장면인데, 요거는 이제, 이게 선생님 딱 정황상 봤을 때, 연극 장면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보도용 자료로 만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교수가 앉아 있는데, 지금 특이한 건 교수 이 철새를 목에다가 걸었어요. 요걸 이제 쓰고 벗기 편하게 만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약간 좀 각색을 원작에서 각색을 한 것인지 목에다가 하고 있고, 원고지 모양의 옷은 잘 모르겠네요. 잘 보이질 않네요. 이게 처고 이쪽이 이게 장녀예요. 상당히 화려한 모습이죠. 이렇게 얼핏 봐도 그렇죠. 그렇죠. 이쪽은 장남이고 장남이 이제 우통을 벗게 되니까 나중에 뭐 하여튼 그래서 이 보면 딱 화려한 자식들과 그다음에 이 어떻게 보면은 일에 찌들어 있는 부모의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교과서 본문으로 가볼까요? 자, 장녀의 첫 대사를 봅시다. 옆방에서 화장을 하며 장남에게 얘 시계가 좀 늦는데 일어선 김에 밥이나 좀 줘라. 요거 이 개념을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옛날에는 시계에 밥을 줬어요. 지금은 건전지를 끼우거나 선생님 어떤 교실 가보니까 아예 시계를 전원을 끼우는 컨센트 장치가 있는 그런 것을 보기도 했는데 아니면 여러분 손목에 있는 시계들은 뭐 그 안에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이거 전부 다 기계식 수동으로 작동하는 시계들이 있었어요. 1960년대는 더욱 그랬죠. 그래서 웬만한 집 거실에는 이런 기계식 시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계에 태엽을 감아줬는데 그것을 밥 준다라고 표현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상당히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역시 선생님이 검색을 해봤습니다. 요런 거. 옛날에 요런 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면 여기 구멍이 2개 딱 뚫려 있어요. 그쵸? 보이죠? 여기에 태엽을 꽂아서 돌렸습니다. 안 그러면 시계가 멈춰요. 일정, 근데 이거 보니까 이걸 지금 파는 건데요, 상품이? 지금 옛날 느낌을 가지라고 여기 보면 7, 80년대 괴종시계를 지금 파는 거네요. 네. 하여튼,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 왼쪽에 보면 옛날 시계 모습들이 많이 보였는데 이런 지금 이 원고지에서 나온 시계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거실에 붙여 있는 시계. 근데 요 손목 시계들도 잔뜩 보이죠? 옛날에는 요런 시계들도 전부 다 요 용두 부분을 돌려서 태엽을 감아줬습니다. 옛날에. 여기 선생님 요 클릭한 요 모델도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수동 태엽 시계 명품 남성 정장 이렇게 써 있네요. 요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태엽을 감는 것을 밥을 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지식을 좀 알고 접하면 되겠죠. 자, 근데 장녀가 지금 장남에게 야, 밥 줘라 그랬더니 장남이 시계에 밥을 주잖아요. 근데 그 동시에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이쪽 방에서는 응접실에는 처가 뭐라 하냐면 여기 좀 계세요. 저 밥을 지을게요. 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여기서는 시계에 밥 주는 거고 여기서는 사람 먹는 밥을 지는 것인데 요 두 가지는 어떻게 같은 의미로 쓰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요걸 이렇게 바로 붙여서 교차해 놓은 것은 요게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즉 처가 여기 좀 계세요. 저 밥을 지을게요 하는 것은 뭐 어떻게 교수에게 밥을 먹이기 위한 것이죠. 그럼 뭐야? 왜 먹여? 여기서는 시계에 왜 밥을 줬나요? 시계가 가게 하기 위해서 준 거죠. 마찬가지 의미인 겁니다. 처가 밥을 짓는 것은 교수가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밥을 짓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처가 밥을 잘하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 남편이 열심히 돈 벌어 오게 하기 위해서 돈 벌어 오는 게 이따가 이제 번역하는 거죠. 하기 위해서 시계 밥 주는 거 마찬가지로 태엽 감아 주는 거랑 마찬가지 의미로 교수에게 밥을 먹이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상당히 비정하죠, 그렇죠? 그때 교수가 괜찮아 밥 먹었어. 처가 어디서요? 여기서 먹었던가? 아니야 거기서 먹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언제요? 오늘 아침에도 먹었고 점심도 글쎄 그러다 보니 밥을 먹었는지 분간을 못하겠군.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없나요? 선생님은 솔직히 말하면 있습니다. 내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왜 이 현대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정신없고 막 기계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어 순간 내가 지금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까먹을 때 이런 때가 많죠. 특히 이제 점심을 조금 적게 먹어서 배가 애매하게 고프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은 정도면 내가 밥을 먹었나 이렇게 생각되는 것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반복적인 그런 현대 사회가 어떻게 보면 이 교수가 판단할 수 없는 판단력을 잃게 만드는 그런 사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처가 또 물어보는 거죠. 자, 지금 하시는 번역은 언제 끝나요? 그랬더니 지금 하는 번역이 몇 가지가 있지? 하니까 그러니까 밤낮 원고료를 잘 이우지요. 그렇죠? 지금 처는 역시 처가 관심 있는 포인트는 뭐야? 원고료죠, 원고료. 지금 몇 개 하지? 지금 뒤에 보면 지금 4개가 있잖아요, 4개. 4개 지금 동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갖고 지금 그럴 것도 모르니까 원고료를 잘린다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처의 관심은 오직 돈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번역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존심의 문제, 예술에 있어서의 창조성, 어떤 여자의 고백 이렇게 뿐인가요? 죄송합니다. 3개네요. 4개가 아니라 3개. 사실은 이제 번역을 3개 동시에 한다는 건 아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번역까지 할 수 없는 일일걸요, 아마. 2개 동시도 가능할라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자, 이렇게 3개를 동시에 한다는 것은 지금 뭐 일의 강도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고, 자, 그리고 분명히 앞에는 자신의 번역품 중에 개성을 잃은 노동자라는 작품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작품들은 얼핏 봐서는 좀 제목이 주는 어떤 풍자 이런 거 없어 보이네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자세히 보면 있습니다. 자, 자존심의 문제. 이거는 어떤 책일까요? 자존심의 문제. 이거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인문학 서적이라고 봅시다. 예술에 있어서의 창조성. 이거는 예술 서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여자의 고백. 이건 문학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교수는 속된 말로 닥치는 대로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요즘 번역가들은 자기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문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작가 아니면 특정 언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인문학도 번역하고 예술 책도 번역하고 문학도 번역하고 그냥 돈 되는 일이면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번역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그렇겠지 아이 피곤해 같은 대사가 당연한 거겠죠. 자, 했더니 처가 어떤 것이든 건 빨리 끝내야지 어떻게 해요. 집도 수리해야겠고 축음기도 사야겠고 또 이달에 아버지 생일도 있잖아요. 해서 자, 이때부터 처가 지금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이유를 쭉 늘어놓는데 그렇죠? 참 그 가장에게 지어진 무게가 엄청난 거죠. 그렇죠? 이것도 집도 수리해야 되고 축음기도 사야 되고 생일도 있고 뒤에 보니까 생일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 가장이 돈을 닥친 대로 벌어야 되는 그런 이유들이 많은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 자, 집을 수리해야 되고 축음기도 사야겠고 요즘 축음기 여러분 들어는 봤죠? 선생님이 검색했어요. 이게 축음기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지금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이 사진은 보니까 이거 이제 요즘 스피커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지금 왼쪽에 보면 축음기의 스피커 모양은 전부 다 나팔 모양으로 돼 있죠. 나팔꽃 모양. 근데 자세히 보면 이게 뭐냐면 이 원통형으로 된 거 있죠. 이게 레코드예요. 옛날에는 레코드가 이렇게 원통형으로 돼 있었어요. 이 원통형. 뭐 말하는지 알겠죠? 그 베이지색. 요 부분이 레코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쵸? 이게 레코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들고 다니기도 힘들겠죠. 부피도 크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납작한 걸로 바뀌는 거죠. 요거. 요런 이제 이걸 LP판이라고 그러잖아요. LP판. 요거는 지금도 있는 집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런 원통형은 이제 그 초기형이고 요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이런 것들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집도 수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구류 이런 것들도 구비해야 되니까 많은 거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아버지 생일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교수가 밤낮 생일을 치르고 있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생일이 많다는 얘기죠. 자, 어제도 아버지 생일 잔치를 했는데 그랬더니 당신도 참 어제는 당신 아버지 생신이었어요. 이번엔 우리 아버지 생일이고 그러니까 그쵸? 부부니까 아버지가 두 분이죠. 그랬더니 교수가 그저께도 누구 아버지 생일이라고 해서 돈 10,000환을 내지 않았어. 옆에 주에 오른쪽 아래 주에 환에 대해서 나오는데 역시 이 환 같은 돈의 단위는 시대 상황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용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랬더니 처의 대답이 그건 대식이 동생 사촌의 며느리 뻘되는 여자의 아버지 생일이라서 그랬지요. 여기서 이제 원고지를 표현한 말 중에 소극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소자가 웃음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풍자극의 대부분이 사실은 웃음을 동반하고 있지만 이런 소소한 웃음. 그러니까 그저께도 누구 생일이라 그랬지 않았어? 그랬더니 아주 먼 정말 친척의 생일이다. 뭐 이렇게 해서 작은 웃음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258쪽 넘어가 볼까요? 그랬더니 바로 전날에도 누구 아버지 생일이라고 해서 돈을 냈는데 그랬더니 그건 순자 언니 조카뻘 때는 며느리 신우이 아버지 뭐 쭉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물론 소소한 그런 어떤 재미를 준과 동시에 뭐냐면 이 가장이 책임져야 되는 영역 이게 넓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이거 어떻게 보면 과장법이라고 할 수 있죠. 과장해서 사실은 순자 언니 조카뻘 때는 며느리 신우이 아버지 이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런 사람들까지 다 이 교수가 책임져야 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 좀 과장되게 표현한 거지만 하여튼 교수가 즉 가장이 책임져야 될 그 범위가 넓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됐어 크게 아픔을 하며 아이 피곤해. 이때 밖에서 시계가 8시를 친다. 교수는 깜짝 놀라 일어선다. 8시야 8시 늦겠군. 어디 가세요? 어디 가긴 어디가. 나가는데 모르시오? 옷 갈아입어야지. 자, 그 다음에 전번 모양 철새를 졸라맨다. 철새 이 허리에 묶고 있었던 거 있죠? 그걸 말하는 거죠. 자, 이어 도어 쪽으로 가서 철문 같은 도어를 열고 밖으로 나간다. 잠시 후 다시 들어온다. 왜 또 들어오세요? 나가시기가 바쁘게. 8시를 치게 아침 8시인 줄 알았지. 대학에 강의하러 나간다고 나섰더니 밖이 캄캄하지 않아? 생각해보니 밤 8시군. 소파에 누우면서 오늘 밤 좀 푹 쉬어야겠군. 선생님 이거 읽다가 선생님 깜짝 놀랐는데 선생님도 이런 적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냥 현대인을 살아가는 이런 교수 같은 사람 선생님은 교수가 아니고 교사인데 아무튼 똑같은 사람인 거죠. 선생님도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학창 시절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학교 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피곤해서 누웠어요. 잠시 졸다가 딱 눈을 떴더니 8시 학교 늦었다 뭐 이런 적 없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침 8시가 아니라 밤 8시라서 학교 안 가도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만큼 현대인들이 피곤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찌들어 있어서 기계적인 삶에 찌들어 있어서 정확한 판단을 못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자, 공부는 안 하세요? 공부? 번역 말이에요. 좀 쉬어야겠어. 역시 처의 그 모습은 이 공부와 번역도 구분 못하는 거예요. 처는 남편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뭘 하고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남편은 대학 강의하러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에게 오로지 필요한 것은 돈이 되는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좀 쉬어야겠어. 그럼 좀 쉬다가 일어나세요. 전 옆방에 좀 갔다 오겠어요. 참 당신도 옷 좀 갈아입으세요 하고 전본 모양 열쇠를 바꿔맨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 전본 모양 열쇠는 결국은 옷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밖으로 출근할 때는 그 출근할 때의 옷, 즉 뭐냐면 출근할 때 어떤 족쇄같이 채워져 있는 책임감 이런 것도 있고 집안에 들어와서는 또 집에서 해야 될 어떤 책임감 이런 게 존재하는 거죠. 이것을 철새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가 아이 피곤해 하면서 이때 고요한 음악이 들린다. 눈을 감고 자는 교수의 얼굴에 처음 미소가 돈다. 이거 미소가 되는 건 뭔가 어떤 걸 보여주는 거죠? 잠시 응접실 불이 서서히 꺼지고 플랫폼 방이 다시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 응접실 방은 꺼지고 오른쪽에 플랫폼 방 요게 나타나는 거죠.
자, 소파 앞에 초라하게 앉아있는 처와 소파 앞에 자리 잡고 있는 장남 장녀. 요 모습이네요. 그렇죠? 이 처는 왜 다리를 이루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초라하게 앉아있는 모습이라고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소파 앞에 이건 굳이 앉아있어야 선생님 보기 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장녀가 말합니다. 처에게 명령조로, 이게 포인트죠. 어디 그 큰딸이 처한테 자기 엄마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양말, 하이힐. 그렇죠? 장남은 똑같이 잠바, 머플러. 그래서 중요한 건 처는 말이 떨어질 때마다 알았다는 듯이 머리를 끄덕이며 순응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막 이 자식이 부모한테 명령을 하는데 거기서 오히려 순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도 역시 전통적인 그런 가치관이나 혹은 가정의 모습 이런 것들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깨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냥 부모는 또 역시 자식들의 그 어떻게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용돈, 교과서, 과자. 이 교과서 값 여러분 많이 하여튼 넘어가고. 자, 장남은 떡국, 만둣국, 성렬탕. 이때는 먹는 게 전부 다 탕류네. 여기 만둣국 영화값이라고 표현하는 거 여러분 1학년 때 다 배웠죠. 그렇죠? 이게 맞는 표현이라는 거. 장녀 영화값, 연극값, 다방값. 이거 특이해야 돼. 영화값을 하게 돼. 연극값. 요즘 연극 많이 보나요? 여러분 사실 연극 되게 재밌는데 이거 볼 기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방, 그렇죠? 이것도 이제 요즘에는 다방이 있긴 있는데 그렇죠? 젊은이들이 가진 않죠. 근데 이때는 다방이 젊은이들이 가는 곳이었다는 거죠. 자, 장남 교재비, 차비, 동창회비. 동창회비도 재밌네요. 아무튼 결국은 이 자식들은 이 계속 그 자기들의 소비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오른쪽에 장녀와 장녀의 명령조 대사를 통해 이들의 성격을 추측해보자. 어떤 성격일까요? 자, 여기 나와있네요. 오직 물질적 욕망에만 충실하며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부모에게 의무를 강요하는 이기적인 성격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장남과 장녀는 긍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 뒤에 대사가 몇 개 더 있죠. 그렇죠? 장남, 장녀 같이 손을 내밀면 이게 이제 동시에 하는 거네요. 그렇죠? 돈, 자식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책임을 강요하는 자식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어떤 가족의 모습이 붕괴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플랫폼 방에 불이 꺼지며 다시 응접실이 밝아진다. 소파에 누워 철새마저 어느 사이에 풀어 헤치고 행복하게 잠자는 교수가 보인다. 지금 이 교수가 아까 미소를 지었었는데 철새를 풀어 헤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쓰여진 굴레, 자기에게 씌어진 책임, 이런 것들을 지금 잠시 잊고 쉬고 있는 거죠. 자, 시계가 9시를 친다. 아까 8시에 깼으니까 1시간이 지났네요. 시간이 1시간 경과했음을 표시한다. 이때 창문을 열고 감독관이 방안을 들여다본다. 이제 감독관이 등장합니다. 처음으로. 얼굴이 흉측하게 생긴 데다 아래 위를 까만 옷으로 차리고 있어 지옥의 옥리를 방불케 한다. 그러니까 지옥의 간수, 그렇죠? 지옥 감옥의 간수네요. 그러니까 되게 아주 위협적인 그런 모습이겠네요. 긴 회초리를 든 손을 방 안에 밀어넣더니 잠자는 교수를 회초리로 때린다. 교수가 눈을 비비며 일어난다. 자, 감독관이 원고 그랬더니 교수가 네 곧 됩니다. 또 독촉이건. 자, 또 독촉이란 얘기는 이미 이런 독촉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감독관이 책상을 긁히며 원고 하고 외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 감독관은 현실의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의 인물이 아니라 이 교수에게 그 쏟아진 억압,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약간 판타지, 비현실적인 인물인 거죠. 그렇죠? 요게 이제 여기서는 그냥 그 창문을 열고 감독관이 들여다보니까 사람들이 처음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누군가 라고 의심할 수 있는데, 이 감독관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것은 어떤 어떻게 보면 교수의 내면에 있는 악마 같은 존재, 교수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교수를 일하게 만드는 그런 억압, 그런 어떻게 보면 현대의 각박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